최근 우리 경제 최대 부담 중 하나죠. 바로 고공행진 중인 환율입니다. 정부가 연일 이 환율 방어 조치를 내놓고 있지만 이 상황이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오늘 경제포커스 KBS 김준범 기자와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일단 오늘도 환율이 또 올랐더라고요. 네, 안 좋습니다. 별로. 지금 방송 직전에 확인하고 들어오니까 네. 1달러에 1,481원을 넘었습니다. 아이고, 네. 3시 반이 종가이기 때문에 뭐 얼마로 끝날지는 알 수는 없지만 올해 가장 높았던 때가 4월 9일 네. 1,484.1원이었습니다. 네. 한 3원 정도 남았는데 뭐 어쩌면은 뭐 그게 깨질 수도 있고 거의 근접할 수도 있고 예. 어쨌든 분위기는 별로 안 좋습니다. 네. 보니까 요즘은 뭐 거의 이 1,470원 이상으로 쭉 유지되는 분위기예요. 아까 제가 4월에 1,484원까지 찍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다가 6월 초쯤까지 1,300원대 후반까지 네. 거의 100원이 빠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환율이 안정되나 보다라고 했는데 월별 환율을 보면 7월이 6월보다 높고 8월은 더 높고 9월, 10월, 11월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예. 12월 들어서는 정부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만은 1,470원 아래로 잘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하루 이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고 이런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1,400 아직 12월 다 가진 않았지만 오늘까지 월 평균 환율을 내보면 1,470원이 넘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지금 우리 환율이 어느 정도냐를 좀 알기 쉽게 비교해 드리면 우리가 늘 이제 우리나라 경제 역사를 볼 때 위기라는 단어가 붙었을 때가 두 번 있습니다. 네. 잘 아시겠지만 97년 외환 위기가 있었고요. 예. 2008년에 금융 위기가 있었습니다. 네. 97년과 2008년의 연간 환율이 올해 연간 환율보다 낮습니다. 그러니까 연평균 환율로 보면 네. 올해가 아마 역대 최고치를 찍을 것 같고 예. 뭐 환율이 뭐 높다고 반드시 다 안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대체로 경제 위기일 때 환율이 안 좋았는데 네. 환율 수준으로만 보면 앞선 두 번의 위기를 현재 넘어설 게 거의 확실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환율이 계속 높다 보니까 뭐 앞선 두 번의 위기 때보다도 지금 높다고 하셨는데 다시 그런 뭐 외환 위기가 오는 거 아니냐 이러다가 진짜 뭐 망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까지 하시는데 실제 그럴 정도인가요? 환율 숫자로만 보면 뭐 진짜 뭐런 나라 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네. 다만 이제 앞선 외환 위기, 금융 위기와는 명확히 다른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네. 일단 외환 위기는 우리가 많이 들으시겠지만 뭐 그때 국가 부도 위기, 예. 뭐 외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달러가 거의 씨가 말랐었어요. 네. 그때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이 40억 달러가 안 됐습니다. 거의 네. 하루 메꿀 정도의 돈도 없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외환 보유액은 가장 최신 통계가 지난달 11월 말 기준인데 4,300억 달러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외환위기 때는 40억 달러가 없었는데 지금은 4,300억 달러가 있으니까 차이가 외환 크네요. 보유고는 속칭 빵빵하고요. 네. 그다음에 외환 보유액뿐만 아니라 요즘 뭐 서학개미 분들도 해외에 많이 주식 사시고 그렇죠. 기업들도 해외에 투자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 기업이든 정부든 뭐 개인이든 해외에 가지고 있는 자산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외환 보유액만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달러가 부족한 외환위기는 절대 일어나진 않을 것 같고 네.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뭐 우리가 리만 브라더스 파산 이런 얘기 됐습니다만은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은행들이 파산을 했어요. 그렇죠. 은행이 파산을 하니까 은행에 돈 맡겨둔 사람들이 불안해서 다 은행으로 달려가고 그래서 경제가 얼어붙어 버렸는데 네. 요즘 은행이 파산할 위기가 있다는 소식은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위기는 명백히 아니에요. 네. 다만 네. 환율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이게 환율이라는 게 우리가 뭐 몸무게도 그렇고 모든 게 그렇지만 조금씩 움직이면 다 적응을 하거든요. 우리가 뭐 그렇죠. 허리 둘레도 조금씩 늘면 바지를 뭐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적응하게 되죠. 네. 너무 한꺼번에 늘어나고 너무 한꺼번에 빠지면 옷을 새로 사야 되잖아요. 네. 네. 환율이 지금 너무 빨리 오르고 있다는 게 문제여서 어쨌든 안심할 상황은 좋은 신호는 아닌 게 명백합니다. 그런데 환율이 왜 이렇게까지 오르는 건지 궁금해요. 결국에는 이 원화보다 달러를 더 갖고 싶어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사람에게 선생님은 당신은 원화를 가지시겠습니까? 달러를 가지시겠습니까? 물을 때 전 달러가 좋아요라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자, 이 수요와 공급의 원리로 보면은 자, 달러는 우리나라 돈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찍어낼 수는 없어요. 자, 네. 우리나라에 달러가 들어오는 경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단 수출을 잘해가지고 기업들이 흑자를 내면 그게 달러로 들어오고요. 네. 그다음에 외국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를 하면 역시 달러가 들어옵니다. 근데 외국 기업들 한국에 꾸준히 투자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요즘 뭐 반도체 수출 역대 최대라는 얘기 말씀드리셨잖아요. 그렇죠. 수출 잘 되고 있습니다. 예. 달러도 잘 들어오고 있어요. 달러 공급이 빵빵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왜 달러가 더 인기냐? 달러 공급이 늘어난 것보다 수요가 더 빨리 늘어납니다. 아. 일단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학개미 요즘 주변에 미국 주식 투자 안 하는 사람을 찾기가 힘들 정도로 네. 보편화됐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협상 때 봤습니다만 이제는 하기 싫어도 우리나라는 미국에 투자를 해야 돼요. 그렇죠. 거기도 역시 달러가 들어갑니다. 네. 또 그리고 우리나라의 가장 큰 연기금 중에 하나가 국민연금인데 네. 거기에 쌓인 돈이 지금 1,500조가 넘는데 그중에 거의 절반 이상이 미래를 위해서 미래의 고갈을 막기 위해서 해외 주식을 엄청나게 사고 있습니다. 역시 예. 해외 주식을 살 때 달러가 필요해요. 아하. 결국 달러가 공급도 잘 되고 있지만 수요가 더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이 수급 상황 때문에 현재로서는 달러가 아주 빠르게 오르고 비싸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 환율 관련해서 기준금리 얘기도 하잖아요. 네. 지금 미국 기준금리가 한국보다 높다 보니까 돈이 미국으로 빠져나가는 점도 영향이 있겠죠.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꼽아봐라 그러면 사실 뭐 30개도 꼽을 수 있고 100개도 꼽을 수 있어서 한두 개로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만 네. 다만 금리가 상당히 큰 요인인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환율이라는 게 아주 쉽게 얘기하면 아주 거칠게 얘기하면 한 나라의 경제 체력이에요. 그러니까 자, 미국 경제가 잘 나가면 달러가 인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네. 한국 경제가 잘 나가면 누구나 원화를 갖고 싶어 해요. 네. 그런데 지금은 한국 경제가 잘 나가냐 미국 경제가 잘 나가냐 뭐 AI 어디가 잘 나가요? 미국이 잘 나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미국은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렇게 큰 나라가 우리보다 성장률이 높아요. 네. 성장률이 높으면 물가가 올라가게 돼 있고 물가가 올라가면 금리가 높게 돼 있어요. 네. 금리가 높으면 누구나 당연히 내 여윳돈을 금리가 높은 쪽에 투자하고 싶겠죠. 그러니까 금리가 낮은 쪽에서 금리가 높은 쪽으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은 마치 물이 위에서 아래 흐르듯이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근데 네. 지금은 미국 기준금리가 3.75%고요.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2.5%예요. 예. 그럼 누구라도 미국이 일단 땡기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금리 격차가 벌어지는 한은 언제든지 미국으로 돈이 빠져나갈 수 있는 수요가 상시되게 하는 겁니다. 결국은 금리를 맞춰줘야만 그 상시 대기 수요가 사라지기 때문에 미국으로 돈이 덜 빠져나가게 할 수 있는 건데 자 근데 환율 하나 잡자고 우리나라 금리를 올릴 수 있느냐? 그럼 그만큼 내수가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느냐? 그렇진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고민스러운 겁니다. 아하. 네. 지금 그래서 뭐 정부가 온갖 대책들을 좀 찾고 있는데 한국은행이 지난 19일에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예.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주요 조치들 의결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조치도 조치지만 임시 금통위가 열렸다는 게 방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금융통화위원회는 정기적으로 늘 회의가 잡혀 있는데 임시 예정에 없이 금요일에 열었습니다. 네. 우리나라 임시 금통위가 지금까지 딱 지난주 금요일 포함해서 5번 있었는데요. 예. 그럼 앞선 4번은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열렸느냐? 첫 번째가 9.11 테러, 두 번째가 2008년 금융위기, 예. 세 번째가 코로나 팬데믹, 아하. 네 번째가 비상계엄 때 열렸습니다. 오. 그러니까 그 정도 상황으로 환율 상황은 그 정도 급으로 네.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임시금통위를 열어서 뭘 결정했느냐? 쉽게 말해서 은행들한테 신호를 줬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외국에서 달러를 빌려오든지 네. 아니면은 외국 사람들한테 고객들한테 달러 예금을 받아서 땡겨와라. 그러니까 뭐 기술적인 조치로 얘기하면은 외화 지급 준비금의 이자를 주겠다는 건데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그러니까 예. 뭐 우리나라 은행들 상당히 글로벌 은행이기 때문에 원화 자산도 있지만 달러 자산도 있어요. 네. 근데 이 달러 자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그 달러 자산을 한국은행에 맡겼을 때 한국은행이 이자를 쳐주질 않았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자를 쳐줄게라는 신호를 줬어요.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신한은행이나 국민은행 입장에서 한국은행 이자를 준다고 하니까 외국에 있는 달러를 한국으로 가지고 올 유인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외화 건전성 부담금. 이제 이거는 우리가 IMF 외환이기 때문에 생긴 건데 우리나라는 IMF 때 외채 달러 빚 때문에 나라가 거의 망할 뻔한 나라이기 때문에 네. 외채에 대해서 굉장히 알레르기적 반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를 빚내서 국내로 가지고 오는 거를 못하게 여러 가지 불이익을 줬어요. 그래서 단적으로 외화 건전성 부담금 어떤 은행이
달러를 빚을 내 가지고 국내로 가지고 오면 그냥 부담금을 매겼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빚내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렇죠. 근데 이 부담금을 안 매기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빚을 내서라도 가져와라.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수출 기업들이 달러를 잘 벌어들이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이 빠져나간 달러를 다 못 메꾸니까 어떤 형식으로든 달러를 빚내서 가져와라. 우리는 그 빚을 갚을 만큼의 충분한 외환 보유액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일단 부족한 공급을 메우자. 네. 이런 비상 조치를 내렸고 그런 조치를 내릴 만큼 지금 공급이 딸리는 게 사실입니다. 뭐 이런 근본적인 대책도 물론 중요하고 찾아야겠지만 단기적인 이 환율 안정 대책이 당장에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환율이 뭐 한두 달은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지만 계속 고공행진이 되면 물가에 직격탄을 줍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뭐 당장 예를 들어서 애플의 아이폰을 산다고 생각해 보죠. 달러잖아요. 네. 그럼 그게 환율이 올라가면 원화로 환산하면 물가가 그냥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 수입품은 그게 수입차든 뭐 수입 전자기기든 환율이 올라가면 바로 원화로 올라가고요. 네. 그다음에 수입품이 바로 최종 상품은 아니어도 중간재로 들어가는 게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네. 우리가 먹는 라면, 빵 다 밀가루잖아요. 네. 이런 대부분 수입입니다. 당연히 수입품이니까 달러로 들어오고요. 예. 이 수입품 가격이 달러 가격이 올라가면 환율이 올라가면 가만히 있어도 물가가 오를 압력이 생깁니다. 기존의 연구를 보면은 환율이 일정 정도 올라가면 6개월에서 12개월 있다 소비자 물가가 올라갑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린 네. 그런 요인 때문에 예. 그러니까 지금의 환율을 잡지 못하면 지금으로부터 6개월에서 12개월 뒤 그러니까 내년 여름이나 내년 겨울에 물가가 확 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잡아야 되는 게 분명한 사실이고 근본적으로는 뭐 금리를 손댄다든지 우리나라 경제 체력을 끌어올려야 되지만 뭐 그게 하루아침에 될 일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임시 금통위를 열어서 임시적인 조치를 내듯이 정부가 급하게 쓸 수 있는 조치들을 막 꺼내들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같은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이런 단기 급한 조치들이 환율을 실제로 낮추는 데는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웬만큼 할 수 있는 거는 이 사실 이번 달에 거의 다 꺼냈어요. 그러니까 무슨 금리를 건드린다든지 큰 칼을 휘두르는 거 말고 작은 포크 수준은 다 꺼냈습니다. 네, 네. 근데 이번 달 내내 환율이 안 떨어지고 있고요. 방금 오늘도 1,480원을 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꺼내고 있는데 적어도 시장에서는 못 믿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 조치로 될까라는 의구심이 하나 있는 거고요. 네. 두 번째로 한국 정부가 별 일을 다 해봐야 이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 차이 이걸 어떻게 극복하겠느냐. 네. 결국 환율은 더 오를 거다. 자, 환율이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하면 개인 입장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대응법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달러를 굳이 바꾸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지금 1,480원인데 내일 1,490원이 된다고 생각하면 네. 뭐하러 바꾸겠습니까? 그러니까 환율이 더 잠기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 심리를 바꿔줘야 된다. 지금 한국 정부가 정말 큰 마음을 먹었구나. 이거 장난이 아닌데 환율이 떨어지겠는데라는 명백한 믿음을 주면 이제는 금고에 있던 환율을 꺼내와서 바꾸겠죠. 그러면은 달러의 공급이 늘어나니까 내려가기 시작할 텐데 아직 그 신호를 줄 정도로 정부가 명백한 아주 강력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내년 환율에 대한 걱정이 높습니다. 어떻게 계속 높은 수준이 유지될까요? 환율 전망은 주가 전망보다 100배는 어렵다고 해서 사실 저도 잘 모르겠지만 네. 일단은 해외 뭐 투자은행이라든지 각종 연구기관들의 환율 전망은 지금보단 낮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1,100원, 1,200원 간다 이런 전망은 전혀 없고 네. 1,400원대 초반 정도로 내려갈 거다라고 전망하고 있고 네. 그 전망의 근거는 결국은 금리입니다. 우리나라가 금리를 올려서가 아니라 미국이 결국 이제 금리를 점점 내릴 거기 때문에 네.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가 줄어드니 미국으로 돈이 빠져나갈 압력도 줄어들 거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하나 깔려 있고요. 네. 우리나라에 한 가지 기다리는 호재가 있는데 내년 4월에 한국의 채권, 국채가 세계 국채 지수에 편입이 됩니다. 이게 무슨 네, 말이냐면은 네. 세계의 채권 큰 손들이 의무적으로 한국의 국채를 사야 돼요. 네, 그럼 네. 달러가 들어올 대기 수요가 기다리고 있어서 전망으로는 내년엔 좀 나을 거다라고 하는데 뭐 전망이 틀릴 때가 많아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말 짧게 한 뭐 20초 남아 있는데 그러면 이런 고환율 시대에 개인과 가게는 어떤 점 가장 유의해야 할까요? 일단은 뭐 해외 여행, 아, 유학 이런 게 당장 쉽지 않아지기 때문에 그건 한번 뭐 계획 있을 때 내가 6개월 전에 계산했다면 지금 다시 한번 계산해 보셔야 수지타산이 나올 것 같고요. 네. 다만 환율 급등락이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오르든 내리든
폭이 클 것 같아요. 그래서 마무리해 주시죠. 예, 좀 자산 배분을 할 때 계산을 염두에 두시고 안정적으로 배분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경제 포커스 KBS 김준범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